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이 책걸상에서는 이제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김태영 소장님께서 쓰신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을 놓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이제 문재인 후보의 심리 상태를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왔었죠. 별로. 네, 별로. 하지만은 저기 그 마무리에서 그 조언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혼자서 뭐 혼자 혹은 측근 혹은 비선의 우주에서 욕을 다 먹고 그 짐을 다 감당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유력하고 비중 있는 분들이랑 같이 협치를 하면서 좀 짐을 좀 나눠 가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조언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일단 정신 상태가 어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예욕.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문재인 후보의 핵심은 정치하기 싫다. 자유. 네, 자유. 근데 안철수 후보는 명예욕. 명예욕입니다. 하고 싶어하죠. 정치를.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죠.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굳이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명예욕이 심합니다. 명예욕이 심한.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요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뭐 안철수 씨도 보면 부모님이 부도덕한 분들이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고 나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릴 때 사랑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이제 결합돼서 이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안철수 씨는 문재인 씨에 비해서도 더 반항을 안 한 사람이에요. 예, 문재인 씨는 그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담배도 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리고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약간 네, 부모에 대한 반항 이런 반항이죠.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마음의 짐이 본인이 이제 감옥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낭인 낭인 생활할 생활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네네. 그게 엄청난 뭐 부담. 근데 학생 운동할 때 이제 감옥 갔을 때 아버지 안 왔죠. 그런 게 이제 실망하신 거죠. 이제 아버지 그 입장에서는. 무언에 이제 그걸 보내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었지? 사랑을 처리할 거야.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간에 의사가 네. 됐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착하게 예.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반항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반항을 못했냐면 마음속으로도 반항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애들이 보통 이제 행동으로 반항을 못하더라도 뒤에서는 하잖아요. 부모 욕을 뒤에서 한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반감이 있죠. 네. 일기장에 뭐 쓴다든가. 대체로 행동으로도 좀 하죠. 좀 적극적으로라도. 하죠. 그게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이제 뒤에서 하거든요. 뭐 이제 벽장 뒤에다가 욕 쓴다든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안철수 씨는 마음속으로도 안 한 거예요. 생각조차. 생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초등학교 때 잡지책을 봤는데 어떤 중학생이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간섭을 해서 싫다.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그거 평하면서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감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충격을 받았다. 엄청난. 그러니까 무슨 청소년 잡지에 이제 또래가 이제 기고한 또래가 중학생이 기고한 글을 보고서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라도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효도해야지 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더 충격적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읽고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 길 수 있을까? 그거는 강력한 뭐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초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안철수 후보는 중2병 이런 거를 안 알았다는 뜻이 되나요? 네.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냥 착한 아이 아닙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아니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 거죠. 그런 정도로 반항을 못했으면. 진짜 착한 아이는 반항을 하는군요. 네. 난 착한 아이였구나. 아니 그러니까 진짜 착한 아이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잖아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럼요. 네. 그리고 반항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받은 것과 반항 수준은 비례하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반항을 해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버린다거나 사랑을 처리할 항상 거라는 지지해 줄 거다.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있으면 못합니다. 반항을. 겁나서. 음흠. 엄마가 나 반항하면 갖다 버릴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어떻게 반항을 해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제가 이제 교사들이랑 교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교류하던 교사들이 방금 하신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챙겨주는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아무리 엇나가더라도 네. 다시 돌아온다는 돌아와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왜 안철수 후보의 어머니가 아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평소에 뭐 꾸짖을 때도 존댓말을 썼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못된 양육이다. 아니 뭐저 아주 비판적으로 쓴 건 아니고 꼭 그렇다고 해서 존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비록 안철수의 어머니는 방치. 아들에게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아들을 방치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도 네, 있어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안철수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불을 한 번도 안 겠다 그러길래 네. 그런 경우엔 전형적으로 방치의 경우에 대체로 나이에 맞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부모가 코치를 안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도 방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통 과잉 과잉보호 보호라고 내지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놔두는 경우. 과잉 보호하고 방치는 비슷한 거군요. 과잉보호는 통제를 좀 많이 하는 경우죠. 애를 잡고 통제하는. 예. 근데 이제 방치는 그냥 알아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어릴 때 보면 뭐 가슴에 메추리알 품고 잤다라든가 네네. 뭐 집에 있는 시계를 뜯는다든가 양말을 아무나 던진다든가 그래도 뭐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뭐라 하셨어요. 공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그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얘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걸로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니까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훈육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하는 뭐 안 그런. 해주는. 예. 그러니까 너 착하게 살고 공부만 잘하면 우리는 일단 너는 이제 키워줄게. 오케이. 예,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충우돌 이런 게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고등학교 때 안철수 씨는 계속 어릴 때부터 과학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공대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대로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과정도 흥미로운 게 아버지가 뭐 의대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눈치를 딱 보아하니 아버지가 이제 의대 가길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아서 고민하다 자기가 포기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의대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기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나쁜 게 없죠. 그 부분 아주 인상적인데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게 좋은 거고 나쁜 거냐를 서열화해가지고 5가지로 써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대를 접는다.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가는데 5번째가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알아서 부모의 기대에 순응한다. 요게 가장 나쁜 부모 자식 관계다. 근데 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딱 이 관계라는 거죠. 딱 5번째 아버지하고. 여기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관계에서. 예, 알아서 긴다는 거죠. 아버지한테는 알아서 기고 엄마는 방치하고 이러면은 안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부모님도 그렇고. 그 한은 이제 푸셔야죠. 예, 뭐 저도 뭐 방치당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알죠. 그렇게 해서 반항을 안 했는데 그 의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알아서 기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기초의학을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뭐 백신 만들고 이러면서 사업하고 하는 거 그거는 그건 일종의 사실은 뒤늦은 반항이다. 뒤늦은 반항이죠. 음성적 반항이죠. 음성적 반항. 왜 그렇게 보냐면 진짜 반항이라면 의대 간 거 자체가 지금 안철수 씨한테 고통이었거든요. 심지어 안철수 씨는 피를 보면 그 병원에 한 방울 떨어진 핏방울 보고도 불안해지는 사람이었잖아요. 피공포증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수련을 할 때 피를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안철수 후보랑 같이 의대 생활을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가 기초를 선택한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임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대요. 네. 근데 피를 보기 싫어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환자들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성에 맞지 않아 했다라는 그 얘기들을 그때 당시 같이 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정치는 어떻게 하지? 그러게요. 네. 안 어울리죠. 잘. 네. 그 명예욕이라는 거 혹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음성적 반항, 그러니까 의대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조건에서의 반항, 음. 바이러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반항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데이트 친 게 중요했고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그렇죠.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 아니 근데 백신. 사실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을 수도 있지. 이상하게 바뀌었으면 더 사람이 이상했어요. 이상해졌으면. 근데 그래서 그렇지가 히트를 않고. 쳤어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일단은 그 정도로 큰 호응을 받자 집에서는 못 봤던 사회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응이 있었다는 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부인을 만나죠. 지금의 네. 사모님, 네. 아내분을 만나서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머리통도 커지고 아버지랑 헤어지고 다른 지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반항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어느 정도 에너지가 찼을 때 본격적 반항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의사를 때려치고 네.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다 지지를 안 해주셔요, 이 부모님이. 네네. 네, 그러면 안철수 씨 같이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응축돼 있는 사람은 반항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어릴 때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동기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는. 근데 반항을 하면서 인정을 받겠다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그렇죠. 싫어하니까. 그걸 네. 딱 합치면 뭐가 되냐면 명예욕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항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면 명예를 얻어야 된다. 즉 내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명예를 얻으면 아버지가 인정해 줄 거야라는 나름의 어떤 사고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그 예를 들면 아버지는 임상의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예. 그 기대를 저버리는 대신에 노벨상 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성취를 다른 분야에서 이루면 그럼 된다. 된다. 뭐 이런 이렇게 거군요. 믿는 거죠.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노벨상을 받는다던가, 그렇죠. 다른 네. 하나는 뭐 정치인을 하는데 대통령이 된다던가,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정도는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기업을 했는데 무슨 한국 뭐 수천억을 벌어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제가 이제 네. 상처가 위험하다고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결핍은 허기가 져서 계속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돼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분석해서 그 상처를 낳는 근원과 결별해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끝없이 들이붓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돼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통령을 본인이 꿈꿀 것 같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 맞습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가 됐을 때도 아버지는 기업가가 됐을 때 네가 잘하겠냐 뭐 이런 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잘 버는 기업가로는 절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렴한 기업가. 그 돈도 잘 벌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명예로운 기업가가 돼야 된다. 그게 됐겠죠. 근데 그 정도 갖고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이제 내면에서 또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정치로 들어왔고 일단 정치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대통령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잊지 못하겠죠. 어떻게든 돼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마치 그 대통령조차도 약간 서울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네, 준비하죠.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좀 네. 받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2012년에 뭐 중간에 이제 어쨌든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대통령을 준비하던 모습이랑 네. 지금의 대통령을 준비하던 모습이랑 어쨌든 정치인으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달라졌고 네, 사실 뭐. 그 막 저 그 맨날 그 저보고 막 이제 팬들이 뭐 혀 짧은 소리 하지 말라 뭐 발성 뭐 이런 문제 하지만은 못 고치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바꾸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네, 그래서 목이 좀 쉴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돼요. 듣다 보면 네. 저러다 괜찮겠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버하고 있다는 거죠. 참 걱정이 많으시군요. 여기저기. 네, 그게 맞습니다. 저 안철수 후보 볼 때마다 계속 목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저 괜찮을까 막. 근데 아까 지금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네. 생긴 이유도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아서 결핍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은 정반대군요. 그렇죠. 한 분은 하기 싫고 네. 한 분은 굉장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대목이 왜 어떻게 다르게 표출이 되는 건가요? 자, 문재인 씨는 결국 한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를 한번 누려보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자유를 한번 트래킹 한번 마음껏 하고 뭐 등등 역사학자가 돼본다든가. 그래서
정치를 안 해야 이제 충족되는 이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동기. 네, 네. 근데 안철수 씨는 이게 명의욕으로 지금 고착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기이기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작용하는 방향이 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안철수 씨는 오히려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네. 가는 거고, 문재인 씨는 빨리 이 임무를 끝내고 좀 쉬고 싶다. 나를 좀 돌보고 싶다. 이쪽으로 이제 지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게 권력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좀 네. 있는 게 조금 낫지 않습니까? 둘 다 나쁘죠. 없는 것도 나쁘지만 있을 때 건전한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 욕망에 의해서 권력욕이 있으면 위험하죠. 그 박근혜 씨는 뭐 권력 의지가 무의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의식적인 차원에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사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거고, 결국 정치인이 사욕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지금 자유당하고 손잡는 거는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손잡아도 이게 명예라고 자기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심하게.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내가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하면 이 사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욕을 먹더라도. 근데 이제 안철수 씨는 일단 대통령이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거라는 거죠. 거의 유리한 쪽으로.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욕은 위험한 겁니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명예욕이 과도하면 절대로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 명예욕이 과도한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안철수 씨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대권욕 내지는 이런 것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정치인, 새 정치를 하시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같은 게 잘 네. 없어지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뭐 네. 치유법도 마땅히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 심리 분석을 제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공인들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네.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나름 모범적으로 자기 분석 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사람인데요. 오바마는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 버리고 아프리카로 튀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상처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서전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운동 같은 거 할 때 계속 그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었다. 특히 불안. 나도 아버지처럼 중간에 좌절하지 않을까. 허머 이제 등등의 불안을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정치를 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때 자기 분석을 시작하거든요. 그래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뭐 등등 친척들 이제 다 조사하고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죠. 아버지가 왜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무덤 앞에서 몇 시간을 울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정치인문해요. 아,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제목도 아버지의 이름으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를 이제 증오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포용하는 쪽으로 갔던 거죠. 자, 근데 이 정도의 치밀한 분석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 문재인 지지자들도 보면 오바마가 굉장히 자학적인 인간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오바마는 어릴 때 아버지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네. 스스로 다 썼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자기가 알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장해서 뭐 대통령이 된 거죠. 물론 대통령 돼서는 잘 못했지만 저는 은퇴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뭐 어쨌든 퇴임할 때까지도 인기 있었던 대통령은 네. 사실은 드무니까. 왜냐하면 인간성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뭐 그래서 한국도 좀 미국에서의 이런 정도의 수준은 따라가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도전하기 전에 자기 문제 한번 쭉 자기 분석할 수 있는 실력, 자기 성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장님 찾아가면 해줍니까 그런 거? 오면 해드려야죠. 비싸겠네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저 싸게 들 의향은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잘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팁을 하나 주셨잖아요. 네. 그 짐을 좀 이제 좀 분산해라. 그
이 명예욕의 화신인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어쨌든 대통령직을 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저희 같은 국민들한테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안철수 씨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접촉을 안 한 분인데요. 네.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쪽인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도 친구들하고 안 놀고 책만 봤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책을 통해서 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책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심리학자지만 책만으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자꾸 제가 아는 한 접해야지. 원로 선생님이 네. 안철수 씨랑 잠깐 일하다가 헤어졌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그 명절이라고 선물을 하나 책을 하나 보내셨대요. 네. 미생을 보내셨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지도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나보고 미생이란 얘기인가? 뭐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루틴하게 보내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고려 같은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불통 정치인이 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제가 막 방출하는데 안철수 그 후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저랑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뭘 찍는데 좀 이렇게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목마르지 않냐, 물이라도 한 컵 갖다 줄까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물을 꺼내가지고 마시는데 상대방한테는 물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라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와대 안에 딱 앉아서 외부랑 차단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는 일단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제도적이든 목적의식적이든 현장을 잡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걸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민심을 듣는. 그러니까 그게 명예라는 것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기득권 언론이나 뭐 이제 엘리트들만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민심과 괴리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심과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참모들도 있어야 될 테고 네. 뭐 철학 공부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민심 탐방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목적식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통 정치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밑바닥 민심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그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소장님의 심리 분석을 쭉 들으면서 어떤 청취자들은 약간 부모와의 관계 유년기의 경험을 놓고서 지금 뭐 한 50, 60 된 사람의 정신 세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좀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로 이게 지워질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영향일 경우에는 사회인이 됐을 때 사회 의식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승화라고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일치가 돼요. 그러면 엄청난 이제 에너지로 이제 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의 영향이 좋지 않았을 때 사회 의식과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동기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건데 통합이 잘 안 돼요. 방해를 합니다. 계속 인생에서. 그러면 어린 시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회 의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좋아야 나중에 사회 의식도 계속 발전을 할 텐데 여기서 엇나가기 시작하면 미래 인생을 흔들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좋으면 굳이 어린 시절을 안 들여다봐도 됩니다. 뭐 무난했어, 문제 없어 그러면 논외려도 돼요. 그 이후에 사회의식만 가지고 분석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린 시절이 좋지 않다, 그럼 이건 따져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됐으면. 사실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아니란 건 본인들도 아실 거고. 맞아요. 그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 낭인 시절에 돌아가신 게 가장 큰 한이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씨도 아버지 얘기 자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또 뭐라 그랬냐면 방송에 첫 출연했을 때 아버지하고 온전한 정신에서 화해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영향을 안 미친다? 그거는 부정할 뿐이고 의식을 못할 뿐이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영향을 의식해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의식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건 얼마나 들고 어디 찾아가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일단은 돈 들이기 전에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썼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침서도. 네. 그 책 제목은 뭐예요? 책 제목이 뭔가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자기 분석을 하는 지침서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 책으로 할 걸 그랬네. 그래서 강의 다니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상담받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책을 썼어요. 추천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 책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받고 싶은 사람은요? 방송도 있고요. 제가 상담했던 방송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된다 나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상처가 좀 깊은 것 같다. 그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죠. 그럴 때.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죠. 많이 있으십니다. 다만 이제 저하고 마인드가 똑같냐 하는 건 좀 논외인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기본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뭐 프로이트주의고 뭐고 뭐 이렇게 이론적 학파가 달라도 어린 시절한테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 같은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는 게 본인이 자기 상처를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은 상담을 안 받아요. 아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은 상처 그리고 진짜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은 그 상처를 상처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없다 그러죠. 나 맞아요. 괜찮아 이러죠. 나 멀쩡해.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상담 받으러 막 화내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 괴롭히고 막 예. 와이프 괴롭히고 막 맞아요.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막 실제로 그래요 진짜. 저는 예를 들면 박근혜 씨 제일 상담해주고 싶었는데 네. 받겠습니까 저한테? 절대 안 받죠. 그렇죠. 상처가 너무 크면 최순실 씨를 통하면 최순실 씨도 안 받죠. 아니 진짜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산군 얘기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연산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유경수 여사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전문가한테 이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야매 무당 그 집애한테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역시 그 전문가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 이 책을 보면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4명의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일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 건강한 정신 상태다 이런 식으로 쓴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읽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처음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게 많았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다 나쁘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다 욕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하는 거 간혹 보면 괜찮은데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 미워할까?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나는 딱히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판사 쪽에도. 근데 쓰고 나서는 이재명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이제 어쨌든 심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사람 출판사에서도 선생님 입장이 바뀌셨네요. 그러는데 그게 뭐 분석하니까 제일 양호한데 뭐 대권 주자가 이제 되긴 되셨지만 그때 대권을 잡을 거라는 가능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일단은 가장 양호하다는 근데 건. 뭐 유력한 또 꿈나무 정치인이긴 하니까 어쨌든 뭐 뭔가 이제 김태훈 소장님의 뭐 분석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김태훈 소장님께서 좀 이렇게 좋게 본 정치인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막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불행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런 컴플렉스 없이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뭐 포인트 같은 걸 딱 짚으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급 배반이라는 주제로 다룬 거 파트인데 이 가난한 집 혹은 이제 노동자 출신 정치인 별로 없지만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되든가 완전 이제 이상한 쓰레기가 되든가. 그래서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가난했거든요.
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라나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태도가 홍준표 후보도 네, 똑같죠. 비슷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나쁘다는 거예요. 보통 그 가난한 출신 중에서 운동의 배신자, 진보의 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사대도 맞아요.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음. 악질 경찰도 그쪽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자기 혐오. 자기 혐오,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인데 부모가 사랑도 안 해줍니다. 부모 혐오, 자기 혐오. 사실은 이제 같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부모가 사랑 안 해주면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어린 시절 가난한 상태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더 고통이 심할 텐데 얘는 그걸 뭘로 해석하냐면 가난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그럼 가난한 자기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혐오에 빠져요. 근데 가난한 조건에서 살아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가정에서 행복하다면 자기 긍정,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혐오자는 자기랑 비슷한 이웃도 혐오하거든요. 나랑 닮은 사람 좋아할 수가 없죠. 가난한 나를 혐오하면 가난한 이웃도 혐오하게 돼 있죠. 네. 근데 가난한 나를 사랑하면 가난한 이웃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지만 자기 사랑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주영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가난하게 자랐지만 자기 사랑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말을 하는 걸 보면 그게 계속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예를 들면 정주영 씨는 재벌된 다음에도 그런 얘기했죠. 나를 부유한 노동자로 불러다오.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이 이렇게 안 불러주거든요, 자꾸. 근데 본인은 그렇게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명박이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나를 노동자라 불러다오 하겠습니까, 절대? 민주노총 없앨라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나는 성공했는데 왜 니네들은 성공 못해? 음.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런 대우를 당해도 싸. 뭐 이런 것도 좀 운영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 잘났다. 네. 그리고 나는 성공했으니까 너희들은 나 같은 길을 따라라 이런 제 얘기인데 자기 인생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놈들이 그런 얘기 꼭 하는 거죠.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정신 상태가 건강한 거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혐오가 없다는 거죠. 자기 혐오가 없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혐오가 없다는 것이고 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럼 무조건 이제 기본 계급 출신들은 좋게 나타납니다. 그런 게. 그다음에 음. 또 한 가지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자기 가난의 고통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해줘도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사회에 나가서 맨날 맞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학교 가면 차별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정주영 씨처럼 돈 버는 쪽으로 가죠. 아. 돈 열심히 벌어서 탈출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는 일단 돈부터 벌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좀 사회의식이 생기니까 대통령이도 나가보고 통일운동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재명 씨는 다행히 그런 점에서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깨우친 거죠. 아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한 거죠. 이해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씨는 처음부터 아예 판 검사를 다 때려 안 하고 무조건 인권 변호사 하겠다 쪽으로 가죠. 문재인 후보랑 다르게 다르죠. 그런 점에서는. 그 부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약간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노 전 대통령도 늦은 나이에 깨우친 다음에는 선 같은 걸 그어놓지 않고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인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씨랑 비슷해요. 그런 게. 이재명 씨도 올인해버리거든요. 깨우친 다음에는.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변호사지만 뭐 파업 현장 가서 악법은 뭐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 구속되고 근데 이재명 씨도 변호사지만 한계 같은 걸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씨는 스스로 자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항상 선을 그어놓고 활동했다고. 예. 변호사로서. 이게 이제 올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쨌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네. 어쨌든 자기의 비전대로 훨씬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어떤 성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가장 좋은 건 배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이웃의 이제 이익을 일치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배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조금 실수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의를 배신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으면 아마 찍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화제를 좀 바꿔서 그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네. 약간 김태형 소장님 보시기에 약간 이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롤 모델이 있나요? 이상적 이상적인 그중 제일 그중 나은 제일 사람? 나은 사람. 대통령들 중에서 음.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우수한 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우수한 편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워낙 엄혹한 시기에 하셔서 그렇지 네. 정치인으로서의 이 정신 건강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예, 철학도 있고 하고 싶은 목적도 분명했고 또 의지력도 강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공감 능력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높이 평가하시는. 노 전 대통령도 일단 그 의지가 강력했죠. 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네. 그 다음에 진짜 열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소박하고 소탈하고 이런 좋은 품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단점은 이제 사회 불안이 있었어요 좀. 예. 노 전 대통령이. 그래서 위기에 몰렸을 때, 실패했을 때 좀 네. 많이 무너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정도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발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책이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 예, 그 책이죠. 예, 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깡패로서 양호하다.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악당도 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은 하급, 박근혜는 이제 최저, 악당 축에도 못 끼는 네. 이런 쪽이라면 이제 전두환은 악당 중에 약간 중상급. 소위 이제 자기 세력은 키우고 끌고 다닐 줄 아는. 그러니까 깡패들도 보면 이제 이런 게 갈려요. 네. 이제 보스 기질이 있어서 부하들 잘 아니 지금 키우는 왜 떠올랐냐면 이 책에 전두환이라는 글자가 한두 번 나와요. 네. 그 전두환만큼도 안 된다라는 누군가를 욕할 때. 사람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전두환만도 못하다. 네. 차라리 전두환이 낫다. 왜냐하면 깡패도 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시절 때부터 청와대 경호실에 계셨던 지인이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다 이제 옆에서 모셨던 봤는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이제 초년이었고 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은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때쯤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약간 맥주 한 잔 들어서 약간 좀 얼큰해지셨을 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역대 모셨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호감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같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준다니까요. 네, 정말 잘했대요. 네. 예. 그리고 좀 제일 재수없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감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잖아요. 악인들의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주범이에요. 악인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저도 사실 그 김태형 소장님처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뭔가 좀 그분이 좀 응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악당도 격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얘기는 못 나눈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5장 19대 대선과 집단 심리를 다룬 마지막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개인적으로 저 아주 흥미롭고 네. 훌륭한 부분이라고 네, 재미있게 잘 네. 읽었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책 사서 읽어보시면 예, 될 그리고 것 저기 같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대선 끝나고 읽으면 맛이 떨어져요. 지금 읽어야 네, 맞습니다. 지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데 뭐 나는 지지자 확실히 있는데 뭐 저런 책 읽으면 화만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의외로 그 꼭 정치인이 아니라 본인에 네, 대해서 좀 맞아요. 생각을 하게끔 네. 하는 대목들이 저도 많이 그 있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인물 분석하는 심리학 책을 읽는 게 그 책에서 분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읽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나 혹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랑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한번 읽어보면은 꼭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굉장히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좀 김태형 소장님의 다른 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좀 이렇게 약간 심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읽고 그래, 이분 책 한 권만 더 읽어보겠다. 어떤 책이 어떤 좋아요? 책이 좋습니까? 자기 분석을 하실 목적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그다음에 심리학 이론에 관심이 있으시면 싸우는 심리학. 싸우는 심리학. 예. 그렇게 두 권. 네. 좋습니다. 네. 네. 부록을 뺀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한 줄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 시대 새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끝마쳤다. 차디찬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끄지 않은 채 기어이 봄을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 미래는 싸우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 감동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한 달 후에 좀 이렇게 저희가 호프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좀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자기 마음의 상처 이런 걸 잘 치유해서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대통령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잘 하실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우리 뭐 앞에 분들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아져가지고. 자, 김태형 소장님 정말 바쁘신데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